보세요. 우리 아까 했던 거 조선의 성리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조선의 성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이 성리학적 가치를 어떻게 뿌리내렸고 그러면서 조선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봐. 우리가 이제 이 조선에서 얘기했던 이 성리학적 가치, 성리학에 기반한 어떤 통치체제를, 그런 통치체제가 이제 유지되었던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중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중세. 그럼 이 중세는 전부 다 이 성리학적, 즉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런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조선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국가가 아니죠. 그냥 모든 국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가 전부 다 무엇에 기반을 했냐면요, 신분제라고 하는 거에 기반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신분제. 그래서 양반과 천인, 그래서 그 양반과 천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거를 양천제라고 불렀어요. 특히 조선에서는 이런 양천제를 가지고 있는, 양천제에 의해서 신분제가 구성이 될 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신분제라고 하는 거는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지배를 받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이제 양분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조선에서는 이 지배계층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양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반과 문반, 그러니까 문과죠. 문과와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싸우는 장수, 무과로 나뉘어져서 무반과 문반, 쌍반, 더블반, 양반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있는 피지배계층들은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지, 맞니?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적인 양인들, 농민들도 들어가고요, 또 천민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노예는? 노예가 천민이야. 무식한. 양반과 피지배계층, 즉 양반과 양인, 그리고 천민으로 딱 이분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신분제는요, 내가 한번 태어나서 내가 만약에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뭐예요? 양반입니다. 내가 만약에 천민으로 태어났어. 백정, 광대, 이런 천민들 있죠? 그런 천민들로 태어나면은 나는 죽을 때까지 뭐야? 천민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이후에 자식을 낳아도 내가 천민이기 때문에 내 자식도 여전히 뭐야? 천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린 뭐라 부르냐면은 세습제라고 부릅니다. 우리 저 북돼지, 북쪽에 있는 김씨가 있죠? 걔네들도 뭐예요? 세습이 되는 거지. 그리고 보세요. 이런 어떤 성리학적 가치관은요, 이런 신분제와 세습제로 아주 견고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대 흔들 수 없어요. 견고해요. 그런데 이런 성리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 정도전이라고 하는, 조선이 나온 천재 중에 하나는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복궁도 만들고요, 우리 고려를 비판하기 위해서 부처씨가 씨부린 잡스러운 이야기다 그래서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책도 저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성리학적 가치를 굉장히 뿌리 깊게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요, 조선 전기를 지나 1592년이 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1592년.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당시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풍신수길, 한자로 쓰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열도에 이제 전국시대라고 있었어요. 중국의 전국시대처럼 일본이 이제 각자 뭐 다이묘라고 하는 무사계층, 그 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뿔뿔이 막 갈라져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던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이 일본 열도를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하고 나서 안정화를 딱 시켜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시선을 돌리기 시작해요. 내부가 안정화됐어. 이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품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아, 이제 내부가 안정됐으니 우리의 남아도는 이 힘을 표출하고 싶다. 눈을 딱 돌리니까 제일 가까운 나라 어디가 보여요? 조선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처음에 야 조선아, 우리가 너네 땅을 빌려서 여기에 있는 명나라를 가려고 해. 명나라를 정벌하고 싶어. 우리 일본 어떤 놈들인지는 알죠?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자 자기네들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동아시아를 완전히 자기네 거로 만들려고 했었던 아주 야욕을 품고 있던 애들이었잖아.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DNA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얘네가 이제 조선한테 명나라를 가기 위한 길을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줘서 길이죠. 침략을 하겠다 이 얘기지. 근데 얘기했잖아. 조선이랑 명나라는 깐부죠. 그래서 조선이 뭐해?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좆가라고 얘기를 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거 듣고 긁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아, 이 새끼도 안 되겠네? 아, 한번 리얼 에듀케이션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일본 내에서 정한론, 한반도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정한론이 부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1592년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라고 하는 두 명의 장수를 이끌고 우리나라의 부산, 지금의 부산포라고도 부릅니다. 당시에는 이 부산으로 상륙작전을 개시합니다. 상륙작전을 개시해요. 그리고 나서 상륙한 지 약 3주 만에 한성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임금은요,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선조입니다. 선조. 당시 선조가 아들내미가 한 명 있었어요. 우리 이병헌 씨가 주연배로 나왔던 광해 아시죠? 광해. 이 광해가 이제 선조의 아들내미였습니다. 근데 당시 선조가 광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명나라 가서 지원군을 끌고 올 테니 너는 여기 한반도 밑으로 가서 우리 백성들 좀 보살펴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해가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선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선에 조정이 두 개가 생깁니다. 선조의 조정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광해의 조정 하나. 그리고 나서 선조가 이제 명나라로 갔는데 당시 기록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선조가 명나라로 망명을 시도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 말인 즉슨 나라를 버리고 명나라로 귀순을 하려고 했다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이때 당시 명나라가 지원군을 보내줍니다. 명나라가 당시 이제 일본이 한성까지 3주 만에 올라와요. 3주 만에 말 타고. 그리고 나서 1차와 2차 지원군을 보내는데 이 2차에 파견되었던 장군의 이름이 이여송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이여송이라고 하는 장군이 우리나라를 이제 도와주게 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평양성을 탈환을 하다가 나중 가서는 결국에는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벽제관 전투라고 하는 데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 조선의 입장에서는 딱 그거야. 아, 믿었던 명나라마저 졌어. 그래서 어떻게 휴전협상을 합니다. 휴전협상을 하는데 이때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요구했던 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조선의 4도, 경상도와 전라도를 포함한 4도를 할양하라.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명나라의 공주를 일본의 천황의 후궁으로 들여라 였습니다. 이 말이 뭔 얘기냐면은 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어. 근데 그 대통령의 딸내미를 미국의 대통령의 아들내미의 첩으로 보내는 겁니다. 정실 부인이 아니라 두 번째 부인으로 보낸다고. 무슨 느낌인지 오세요? 그게 정상이냐? 존나 비정상이잖아요. 그 비정상적인 요구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합니다. 협상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약 3년 가까이 진행했던 임진왜란이 휴전협상이 계속 지지부진 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유재란이에요. 정유년에 다시 한번 일본 놈들이 란을 일으켰다. 정유재란. 근데 이 타이밍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급사를 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유언으로 지금 한반도에 나가 있는 일본 군인들을 전부 다 퇴각시켜라, 철수시켜라, 철병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92년부터 1597년까지 약 5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원로로 좀 돌아볼게요. 조선이 있고요. 일본이 있고요. 일본이래. 명나라가 있고요.
여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죽었어요. 자, 도요토시 이제 사후에 이제 이 이유는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동아시아사의 영역이라서요. 빼시고요. 자, 조선 쑥대밭이 됐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폐허가 됐다고요. 자, 근데 이때 당시 명나라가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명나라가 가지고 있던 군사의 약 40% 가까이를 조선에 파병을 해요. 이때 당시 이제 명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북쪽으로는 이제 몽골족, 우리 아까 몽골 했었죠? 그 몽골족의 후손들, 그 몽골족 애들이 계속해서 명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쪽, 여기 이제 뭐 광저우, 수저우, 항저우, 취안저우 이쪽으로는 이 일본 놈들, 왜구가 계속 막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거의 이제 제정신이 아니야. 멘탈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그 상황에 조선의 파병까지 했어. 더더욱 힘이 떨어집니다. 그 타이밍에 중요해요. 여기 이제 조선의 이제 한시 방향에 여진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진족. 오랑캐들이에요. 이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 여진족 애들이 성장하더니 갑자기 누르하치, 아이신기요 누르하치라고 하는 애가 당시 아까는 우리 송나라 얘기했었어요. 송나라. 남송 때 송나라였는데 그 송나라 때 존재했었던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여진족의 나라 금나라. 그 금나라의 뒤를 잇는다라고 해서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후금. 자, 근데 이 후금이 명나라가 위태위태 좀 휘청휘청하고 있을 타이밍에 세력을 계속 확장해 나가요. 세력을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랴오뚱반도, 여기 툭 튀어나오신 거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랴오뚱반도까지 여진족이 계속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해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신해관을 넘어서면요, 명나라의 본격적인 어떤 탁 트인 평야가 보입니다. 이 신해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신해관을 넘어가는 순간 본격적으로 이제 국지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여진족애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니까 명나라도 어떻게 해야 돼? 견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계속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 타이밍에 여기 이제 이 조선, 아까 전에 우리 선조의 아들내미 누구? 광해 있었죠? 그 광해가 선조 사후 임금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해군입니다.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조나 종, 묘호를 부여받지 못한 왕이 2명 있어요. 첫 번째가 광해군, 두 번째는 연산군. 들어본 적 있니? 그 중에 하나인 광해군이에요. 이 광해군이 이 명나라와 후금이 계속 치고받고 있는 상황에 눈치를 계속 살펴요. 아, 명나라도 그래도 계속 우리의 이제 깐부. 여기는 후금 보니까 힘이 좀 세. 그럼 니들 같으면은 명나라한테 붙을래? 후금한테 붙을래? 후금한테 붙는 게 정상이죠. 근데 당시 사람들 어떤 마인드 있었니? 성리학적 가치관이 있었죠? 그래서 성리학적 가치관이 머리에 있으니까 누구를 지금 떠받들어야 돼? 명나라를 떠받드는 게 당시 조선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 근데 우리 광해군은 어때? 좀 똑똑했어요. 명나라하고도 연을 끊지 않습니다. 명나라하고도 계속 친하게 지내요. 동시에 누구하고도 친하게 지냅니까? 후금하고도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에서 계속 왔다리 노선을 잘 타요. 그거를 우리는 교과서에서는 국뽕이 살짝 첨가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중립외교라고 부릅니다. 중립외교.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요, 이 랴오뚱반도 신해관을 위시로 했던 이곳에 사후루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후루에서 전투가 발생해요. 자, 근데 이때 이 명나라가 조선한테 요청을 합니다. 뭐라 요청을 하냐면은, 야, 우리도 니네 일본 놈들 들어왔을 때 도와주지 않았니? 너네도 우리 좀 도와주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알겠습니다 하고서 군사를 보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양반에 뭐가 있어? 더블반, 무반과 문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이 광해군이 누구를 파견하였냐? 문반 출신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싸울 줄 몰라. 문반 출신의 강홍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 있는 사루 전투에 파견을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야, 싸울 줄도 모르는 애를 파견했어. 싸움이 되겠니? 안 돼요. 근데 광해군이 이때 당시 강홍립이 파견됐을 당시 뭐라 얘기했냐면은, 야, 가서
적극적으로 싸우지 마. UFC 하지 마. 가서 그냥 WWE 한번 해줘. 대충 그냥 좀 받아주는 척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얘들이 후금 애들이 좀 위협적으로 들어오면은 그냥 투항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강호님이 딱 갔어. 후금 애들이 쫙 둘러싸고, 야, 문 열어, 이 새끼야! 하면 다다다다 두들겨요. 강호님이 어떻게 해? 알겠습니다. 하고 문 열고 딱 나가요. 명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봐. 싸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 한 명도 안 싸우고 나와요. 명나라 진짜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명나라 애들이 뭐라 했냐면 조정에서 야, 후금을 칠 게 아니라 조선을 조져야 된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 새끼를 조져야 된다.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되게 험악해집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당시 조선의 조정, 이 임금 밑에 있는 신하들 좀 봐보자. 임금님은 계속 지금 이러고 있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강호님 파견하면서 괜히 져주고 나와. 신하들 입장에서 어때요? 빡이 쳐요. 야막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야. 어떻게 우리 하늘과도 같은 명나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조정에서 인조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들이는 과정에 여기 있는 광해군을 뭐합니까? 축출을 합니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광해군에 반해서 새로운 정권을 세운다.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잘 봐. 인조반정이 딱 이루어지는 찰나에 이제 여기 있는 후금이 이름을 한 번 더 바꿔요. 홍타이지라고 하는 애가 청나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청나라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청나라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명나라는 거의 라이프 포인트가 한 10% 남았습니다. 거의 이제 중내산해하고 있어요. 자, 그 타이밍에 인조반정 딱 됐죠. 그럼 인조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겠어? 여기 있는 놈들, 어떤 놈들이야? 명나라를 위협하고 있죠. 맞아? 이 새끼들은 뭐 해야 돼? 이 세상에 존재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여기는 명나라는 끝까지 살려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인조를 위시로 한 조정의 생각은 명나라를 친하게 지내고 여기 있는 후금, 금을 뭐하자? 배척하자. 그게 여기 있는 인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이었던 거야. 자, 이제 여기 있는 청나라가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나라를 바꿨다. 내가 이제 청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 이제 여기 있는 조선 니들도 뭐 해라? 우리를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명나라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황제라고 불렀어요. 우리 아까 진시황제 했던 거 기억나지? 그 시황제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왕은 계속 황제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청나라가 선언하는 거야. 이제 우리 족밥 아니야. 이제 우리 어엿한 나라가 됐어.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어. 그러면서 얘들도 뭐라고 불러요? 자기 자신을 황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중국 땅에 나라도 2개고 황제도 2명이야. 조선 입장에서 이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선언합니다. 헤이, 청나라, 니들이 왜 황제야? 우리한테 황제는 단 1명이야. 누구? 명나라. 그래서 멋있죠? 그래 보이죠? 청나라 애들 미친 새끼들인가? 자기야, 우리 인사 좀 하자. 말 타고 내려옵니다. 또 3주 만에 내려와요. 자기야, 보고 싶었어. 인조 만나요. 헤이, 장난해? 내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왕인데 네가 뭔데 깝쳐? 아, 안 되겠다. 우리 좀 친한 형 동생으로 지내자. 예, 형님.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딱 된 거야. 그래서 형제 관계를 맺어요. 근데 잘 봐. 지금 청나라가 정확히 말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후금 때 요때 이제 딱 내려왔는데 형제 관계 맺잖아. 근데 명나라 입장에서 지금 여기 있는 후금 애들이 자리를 비웠죠? 자리를 비웠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제 말이 잘못했네요. 누르하치가 내려와요. 후금 때. 후금 때 이제 싹 내려오는데 명나라 입장에서 이 후금 애들이 자리를 비웠으니까 빈 곳을 뭐 하면 돼? 공격하면 되죠. 형제 매형 맺었잖아. 이제 뭐 해야 돼? 등지가 싸해. 보니까 누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 명나라 올라오고 있어. 아씨, 이쯤 하고 갈까? 하면서 2개월 만에 고잉백 합니다. 군사를 빼요. 군사를 딱 빼. 형제관계 딱 됐어. 자, 그리고 나서가 시작이야.
홍타이지가 딱 됐죠? 근데 여기 있는 인조가 형제관계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요. 계속 친하게 지내. 어이가 없잖아.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홍타이지가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이 새끼 안 되겠네. 내려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병자호란이에요. 근데 얘네 대화는 어떻게 해요? 대화요? 외교관 보내서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말로써 되겠냐? 명나라를 손절친다고 불가능해요. 말로 안 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희가 지금 조선인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중국말로 해요? 더 통역관이 있죠. 이때도 청어권 했어요. 선생님 왜요? 좋아요. 싫어요. 근데 그럼 얘는 이때 조선 때는 그럼 한국어 써요? 저희처럼? 현대국어는 아니야. 현대국어는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이때로 올라가면은 못 알아먹습니다.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면 세종 이미 죽었어요? 세종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세종 얘기하고 있니? 세종이 죽었는데 왜 우리말을 못해? 대가리 아파. 지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전에 우리 후금 때 조선 내려왔을 때 그게 이제 정묘호란이고요. 홍타이지가 한반도로 내려온 거는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잘 봐. 이때 이 병자호란 때 명나라는 거의 마탱이가 갔고요. 진짜 마탱이 갔어요. 이제 곧 있으면 멸망의 일보 직전이야. 이 병자호란 때 인조를 이제 쫓아갑니다. 인조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남한산성까지 내려갑니다. 이 남한산성에 가서 항전을 계속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청나라 애들이 남한산성을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하지 않아요. 가만히 냅둡니다. 가만히 냅둬요. 근데 이때 당시 이제 남한산성에서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군량미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는 떨어져.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혼란스럽게 시작한 거지. 그런데 청나라 애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 둘러싸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남한산성에 들어갔던 인조가 항복을 하고 나와요. 그리고 청나라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올라갑니다. 현재의 서울 삼전동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삼배구 고두례 3번 절을 하고 9번 대가리를 박는다. 삼배구 고두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청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너네 더 이상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명나라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명나라는 청나라에 의해 이자성의 난에 의해서 명나라는 멸망하게 돼요. 자, 이제 새로운 나라가 이 중국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청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자, 당시에 인조의 아들내미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소현세자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소현세자. 자, 당시에 이 청나라가 홍타이지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소현세자를 포로로 데려갑니다. 포로로 데려가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통령의 아들내미를 중국의 시진핑이 데려갔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지. 굴욕적인 거고요. 자, 근데 이 소현세자가 청나라를 딱 가보니까 견적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생각했던 거와 달리 청나라를 그렇게 무시했었는데 청나라에 가보니까 과학기술도 발전되어 있고요. 새로운 신문물도 들어와 있어. 망원경도 있고요. 나침반도 있어요. 눈깔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가보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해 있네. 또 가보니까 천주교가 들어와 있어요. 크리스트교입니다. 천주교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막 선교사도 들어와서 종교를 설파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본 거야. 소현세자가 눈이 확 돌아요. 와, 세상에 내가 몰랐던 것들이 있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자, 근데 소현세자가 딱 가보니까 여기 와서 이제 이 천주교의 아담 샬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선교사예요. 이 아담 샬을 만나면서 좀 친하게 지내. 그리고 중국 애들이랑 또 좀 친하게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다시 이제 송환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요. 근데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포로니까 계속 잡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이제 청나라에 가서 애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얘들도 좀 정이 든 거야, 서로서로. 그리고 얘가 좀 말이 좀 잘 통해. 꽉 막히지 않은 애야.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청나라 애들이 야, 너 이제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만나. 우리 이제 깐부잖아. 친하게 지내자잉? 앞으로 연락해? DM해? 하면서 이제 인스타 계정 서로 주고받고 일단 내려간 거예요. 딱 들어왔어. 소현세자 아버지 인조죠? 야, 너네 생각해봐. 아버지가
삼전동까지 가가지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박았어요. 굴욕적인 어떤 짓을 했다고. 근데 소현세자가 딱 귀국할 때 뭐해? 한 바가지 딱 들고 와요. 보자기에. 딱 이렇게 들고 오는 거야. 아버지가 또 보더니, 야, 너 그거 뭐냐? 물어보니까, 아, 이거, 저기, 청나라 가니까 뭐 선물로 좀 줬어. 하고 막 바리바리 막 꺼내요. 꺼내보니까 뭐가 있어? 요런 과학기술로 점철된 신문물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천주교 이제 막 해석서도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 눈깔이 돌아버리는 거야. 야, 이 새끼야! 갈! 새끼가! 아버지는 지금, 대가리 받고 지금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대가리를 박았는데 니 뭐해? 갈! 이렇게 된 거야. 당시 이제 소현세자 말고 세자잖아, 세자. 세자는 인조가 죽으면은 무조건 그냥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둘째도 있었습니다. 복림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왜 그래요? 복림이가 아니라 묘호예요, 묘. 됐다, 말을 말자. 그럼 얘는 이소연이냐? 얘 이복림이고? 소연이 아니에요 이름? 아니, 대화를 하지 말자, 그냥. 그냥 닥치고 들어.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있었는데 인조의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소현세자가 너무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왜? 청나라 가서 뭐하고 왔어? 새로운 문물들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왔잖아. 아버지는 이렇게 굴욕적인데 속이 불불불 끓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소현세자를 뭐 해버려? 죽이나? 조사버립니다. 와,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그게 영화 올빼미의 모티프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제발 기다려봐. 좀 말 좀 하자. 여기 있는 소현세자는 정확히 말하면은 아버지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건대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말했잖아. 천륜을 지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아버지가 아들내미 죽이는 것도 천륜을 지는 거야. 그런데 추측컨대 당시 기록에 따지면 소현세자가 게장과 감을 먹고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감이랑 게장 먹고 죽어? 근데 이제 이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좀 과학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둘이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제 독성 물질이 이제 뭐 더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소현세자 죽입니다. 그리고 복림대군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 복림대군은 인조의 사후에 효종이라고 하는 효종으로서 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있는 효종의 입장에서는 어때? 아버지의 원수 청나라를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당시 북벌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북을 쳐야 된다. 청나라를 쳐야 된다. 근데 스탑됩니다. 붙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 작살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이 청나라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으로 보내요. 그 베이징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외교 관계 회복을 위해서요. 그때 파견했던 사절단의 이름이 연행사입니다. 당시 베이징의 중국 이름이 연행이었거든요. 지금은 북경이지만은 당시엔 연행이었습니다. 그 연행사가 이제 파견이 된 거야. 자, 근데 이때 당시에 파견되었던 연행사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박제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박제가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사대부입니다. 근데 이 사대부의 입장에서 청나라를 딱 가보니까 어때? 소현세자가 봤던 과학기술과 천주교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서 동시에 플러스 알파로 상업경제라고 하는 것도 발달하게 돼요. 이 상업경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돈으로서 물건을 사고 팔죠. 당시 청나라가 이런 식이었던 거야. 성리학에서는 절대 돈으로 뭔가를 하면 안 돼요. 왜? 돈에 사람이 눈깔이 돌아버리면은 욕심이 너무 많아지면은 하늘의 이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딱 가보니까 어때? 상업경제도 발달해 있어요. 과학기술 발달해 있어요. 천주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고 있지? 천주교나 기독교나 공통점이 뭐야? 하느님 아래 모두가 다 뭐하다? 평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과학이 발달하고 있고요. 얘는요, 평등의 의식이 발달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알고 있지, 우리? 그렇게 발달을 하니까
박제가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동안 우리가 오랑캐라고 무시해왔던 청나라가 이제 보니 어때? 더 어때? 발달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18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따 보여드릴 거야.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리학적 질서, 이 성리학적 질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사대부들이. 이해되니? 사대부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발생하게 돼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리학적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백성들에게 실용적이어야 된다. 백성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실용적 학문이라고 해서 뭐라 불렀어? 이거를 실학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정약용을 위시로 이익, 성호 이익, 박제가, 그 다음에 유득공,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이제 실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실학의 학문이 등장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서서히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리학적 질서는 신분제와 세습제에 근거하지 않니? 그럼 이 말은 임금이나 왕이나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뭐 하는 거야? 찍어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우리가 이거를 억압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우선이다라고 해서 공동체 중심의 사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실학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천주교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나중 가면은 이 천주교가 우리나라에서는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천주교는 서학,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걸 우리식대로 해석한 걸 동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동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알고 있어. 동학 농민 운동. 알고 계시죠? 전봉준. 그래서 이 천주교를 위시로 했던 동학 농민 운동이 발생하게 되고 임술 농민봉기, 홍경래의 난, 기타 등등 여러 이제 농민들의 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잘 봐. 왜 농민들은 그럼 난을 일으킨 걸까? 여기 있는 억압과 공동체의 세상에서 뭐 하고 싶은 거겠어?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왜? 뭐가 들어오게 됐어, 지금? 천주교의 의식이 들어오게 됐잖아.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억압으로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해? 자유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더 이상 왕의 부속품도 아니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그래서 개인이 중요시 여겨진다라고 해서 서민문화도 발달하게 되고요. 춘향전을 위시로 한 신분제의 붕괴, 양반과 평민이 서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평민이었던 여자가 양반집으로 올라가는 거를 꿈꾸는 신분이 뒤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당시 이제 동학농민 운동 때 어떤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여기 이제 청나라가 있었고요. 여기 이제 조선이 있었고요. 여기 일본 이제 에도막부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에도막부 시기에 나중 가서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서양식 어떤 제도, 법률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에도막부 일본과 나중에 여기 이제 일본으로 바뀝니다. 일본과 여기 있는 청나라가 무엇 때문에 싸우냐면요. 동학농민 운동 때문에 싸워요. 동학농민 운동 때 우리 왕 누구야? 고종. 그 고종이 누구한테 SOS를 쳐? 청나라한테 SOS를 칩니다. 그래서 청나라 들어와요. 일본 애들 청나라 들어오니까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싸운 게 뭐야? 청일전쟁이에요. 너네 한국 사회 다 나와. 근데 청나라가 뭐예요? 발립니다. 개처발립니다. 자, 청나라 아웃. 얘네 서양 애들한테 개 털리고 있어요. 자, 여기 위에 누구 있어요? 러시아 있습니다. 러시아 애들도 일본 애들이 계속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영 거슬려. 그래서 맞다이를 깝니다. 그게 1904년부터 1905년 러일 전쟁. 동해에서 싸웁니다. 이 결과 러시아가 처발립니다. 일본 어때요? 네. 처발립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러시아 애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혹독한 추위.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그래도 따뜻한 편이에요. 안 믿기겠지만은. 극집 완전 저기 북쪽 지방을 제외한 이쪽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기 뭐 철원 뭐 이런 데 있죠. 여기 훨씬 추워. 근데 얘네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부동항을 찾아야 되는데 부동항이라는 얼어붙지 않는 항을 의미해요. 항구를. 근데 이 러시아가 이 위쪽이 좀 춥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배가 얼어붙어. 바다가 얼어요. 그래서 출항을 못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해. 그래서 결국엔 러시아가 집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동아시아 일대를 전부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 근데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조선은 가만히 있죠. 근데 조선 족밥이라니까요. 덤비지도 못하는 거네요. 네, 개처발려요. 야, 러시아도 이거 청나라국인데 고작 조선이? 어떻게 이겨? 그렇게 세요? 궁금하시면은 역사를 좀 더 찾아보세요. 그거까지 얘기하면 그건 동아시아사야, 얘들아. 지금 우리 한국사만 얘기하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조선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요.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3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을 하게 되지만은 결국 명성황후가 시해가 됩니다. 명성황후가 일본의 자객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요. 결국 고종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제는 역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황제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여기는 청나라 마탱이 갔잖아. 청나라 황제 이 임금을 자기도 쓰고 싶은 거예요. 대한제국이 되죠. 하지만 한일 병합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죠. 그게 1910년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중세라고 하는 시기고요. 이 과도기적 시기를 지나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은요. 근대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대. 이 근대는요. 제가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자유와 어떤 개인 중심주의 생각,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과학기술, 자본주의, 평등주의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우리 아까 전에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추상적이고 정신적이고 관념적이고 현이상학적이죠.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이 근대로 넘어오시게 되면요. 이제는 더 이상 추상적인 거 안 돼. 이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또 경험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너넨 이성이 없어. 너네는 그냥 다 바보들이야 라고 했던 게 성리학.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성에 합치하여 이성대로 행동해야 돼. 그래서 뭐라 불러?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1910년까지를 이제 중세 마지막, 그리고 근대 시작점, 시발점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정확히는 역사적으로는 1872년 강화도 조약부터를 이제 근대다 라고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국어에서 얘기하는 중세의 어떤 끝은 약간 대한제국 이전으로 좀 많이 구분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사이 시기를, 과도기적 시기를 근대와 중세 사이다 해서 근세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근세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야. 중세에서 어디로 나아간다. 근대로 나아간다. 요런 것들이 중요하게 된다. 요런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늘자연 인간이라고 하는 그 엄청 견고했던 메커니즘이 서서히 모두에게 붕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평등주의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까지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한번 봐보죠. 18세기 북학파들 이거 없습니다. 칠판만 보세요. 책 보지 마. 책 봐도 너네 모르잖아. 18세기 북학파들은 나와 있죠. 북학파 아까 얘기했었다. 뭐예요? 연행을 했던. 그래서 여기는 북학파라고 하는 거는 청나라의 학문, 즉 여기 나와 있는 뭐? 실학,
그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무슨 로그로? 연행 로그로 기록해서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합니다. 구체화한다는 얘기는 최대한 자세히 서술한다 이런 얘기예요.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명대 이래 나와있죠? 명나라 이래의 경제발전이 정점에 이르렀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 사람들이 모여 사는 향촌, 정확히는 이제 마을을 지칭합니다. 정기시장, 우리 시장이라고 하면 알고 있지? 뭐 3일장, 5일장 이런 것들.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서요. 국내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교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인정되지 않고 어떻게까지?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지금도 우리 뭐 해외 직구 같은 거 하잖니? 당시에는 이 사치품에 뭐가 들어가면 향신료가 들어가요, 주로. 향신료나 아니면 귀중품들, 금으로 만든 조각상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근데 이런 것들은 부자들이 사겠지. 근데 일상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맞아? 그래서 그런 일상적 물건까지, 뭐 찻잔이나 그릇,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17세기의 이수광은 나오네요. 주자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자학에 기초하여 도덕에 대한 학문과 경전에 관한 학문이 주류, 도덕이나 경전이나 다 뭐겠어? 성리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지. 당시 상황에서 그는 지봉유서를 통해 당대 지식을 쫙 총정리를 하고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 서양. 이 서양은 곧 뭐겠어? 동양이 아닌 다른 나라. 과학기술이 유입되었던 그런 서양 관련 지식들을 뭐라 해? 객관적으로, 팩트 기반으로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최대한 팩트에 기반해서.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했대. 잘 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나 다른 행성들이 주위를 돈다지. 당시에는 뭐였어? 지구 중심설이었습니다. 지구가 곧 세상의 중심이었다고.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여기 나와있죠? 뭐라 나와있니? 경험주의와 수리과학, 수학과 과학, 숫자를 이용해서 이성이 합치하는 과학. 그래서 여기 뭐라 나와있어요? 형이상학을 뭐한다? 뒤바꾼다. 과거에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던 이론들을 뒤바꾸어버려. 완전 레볼루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관심 없어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니? 태양이 있어. 지구가 돌아. 근데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있잖아. 지구도 스스로 뭐해? 자전을 한다라는 거. 이해됐니?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여기 뭐라 나와 있어?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이해됐니?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된대. 최대한 심플하고 단순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왜 그러면 단순성이 충족돼야 되는데? 복잡해지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형이상학. 그러면 우리가 동양에서는 성리학이었다면 얘네는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위치에 있었겠구나.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왜? 이상하거든. 지난 거의 몇천 년 동안 이것만 받아들여 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 이걸 바꿔버린다고. 말이 안 돼. 그래서 여기 나왔죠. 그것은 무엇과 무엇을 대립시킨다. 지상계와 천상계. 아까 했었다 기억나니? 하늘에 있는 공간을 뭐라 불렀고 천상계. 인간과 자연이 있는 곳을 뭐? 지상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동양과 서양이 둘 다 똑같네요. 생각 자체가.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지구가 중심이란 얘기는 우리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신이 아닌 뭐? 행성의 거주자. 왜? 태양이 뭐가 되니까? 중심이 되니까. 우린 찌꺼기인 거야. 그게 얘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작년 수능이에요. 허순 짓지 마.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됐대. 서양이 동양으로 오죠. 만나게 되는 거지. 저렇게.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열 개자의 될 화자예요. 연다. 이모군란 이후
내가 한국사 졸라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너네 내년에 한국사 배울 거거든? 한국사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암기 과목이야. 몰라. 이해하기도 귀찮아. 외우는 거야. 꺼져. 진짜 꺼지는 수가 있다. 대학에서 꺼지라고 하는 수가 있다. 너네 한국사 필수다. 한국사 내신에도 들어간다. 작년 수능이다. 무시한다. 너네가 어떤 점수를 받게 될지는 너무나도 뻔해. 명약관화야. 안 봐도 비디오야. 안 봐도 뻔해. 무시하지 마. 지금 너네 하는 모든 과목들이 무시해선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한국사는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약화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하는 거 뭐 병신 씨발 뭐 저딴 걸 왜 하노? 너 뭐라고 생각하시든지 전 관심 없어요. 개가지도 기찬 달려요. 너네가 어렵다고 징징대고 몸을 비틀어 봤자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 이건 본질이거든. 이건 핵심이라고. 이해돼? 이모군란 모르면은 문제 생겨. 당시 구식군인들이 신식군인에 반발해서 구식군인에 받았던 쌀에 돌이나 자갈들이 들어있는 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일어났던 게 이모군란이야. 고종 나와 있죠?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강해지자. 반서양 정서의 교정. 왜 그런 반서양 정서가 있었겠어? 천주교를 위시로 사람들의 내면을 혼란시키는 거에 대한 사대부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그거를 교정해야 돼. 왜?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저렇게 돼야 된다라는 게 고종의 생각이었다고. 그래서 한성 순보를 발간합니다. 왕실이 중심이 되어서 10일에 한 번꼴로 자기네들이 발간하는 관보를 제작한다고.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 계속 얘기하죠. 인지, 내가 무엇을 아는가에 대한 발달과 풍속,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사는지, 생활 습관 등의 진보를 뜻한데, 이 개념에는 이거 보세요. 인민이라고 나와 있지. 지금이야 좀 의미가 많이들 왜곡됐어.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기타 등등에서 의미가 되게 왜곡됐는데 여기 보세요. 사람 인자의 백성 민자예요. 옛날에 백성은 일백백자였다고. 여러 사람들을 통째로 묶어서 공동체 중심으로 봤다고요. 근데 이제는 뭐야? 각자 사람들을 사람, 개인으로 취급한다 이거야.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 내면 세계가 변화합니다.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 우리는 점차 근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 얘기라고. 다시 한번 봐. 지금 굉장히 긴 템포로 갔거든? 너네가 이거를 무시하잖아요. 아마 2학기 때 좋은 점수 받기 힘드실 겁니다. 하다못해 너네 중세국어에서도 천지인 이렇게 나오거든? 갤럭시 자판이 천지인이잖아요. 모음 조화 이런 것들 나와. 왜 그러면은 모음 조화를 강조했는데? 라고 물었을 때 지금 제가 얘기한 성리학적 가치관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요, 모음 조화를 그냥 모음 조화로만 받아들이게 된다고. 원리를 이해하고 하자. 이해돼? 너네가 국어를 못하는 이유는요, 머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아는 게 없어서야. 아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글을 읽어가는 게 귀찮고, 머리 아프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명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귀찮다고 안 하잖아. 2학기 때도 똑같을 거고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다 똑같으실 겁니다. 3학년 때 다 돌려받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면해갖고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안 한 것들이 3학년 때 화산처럼 폭발할 거라고.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굴러가지고 계시다니까. 해체를 하든가 아니면 폭발을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지. 폭발을 시키면 학업을 중단하시는 거고, 해체에 성공하시면 대학을 가시는 거고. 내가 굳이 내가 지금 고1, 고2, 고3 불만이 존나게 많아요, 진짜로.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야, 지금. 불만이란 불만은 다 쏟아내고 있어. 고1, 고2 가리지 않고. 제가 귀가 없는 줄 아시는 분들이 몇 명 있어. 좀 먹 같은 말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신경도 안 써요, 저는. 물론 조금 꺾일 때는 있지. 그냥 다음 학기 내신이나 할 걸 뭐 한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나 싶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 노선에 동의를 못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난 이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 내가 고3 가르치면서 힘들었던 게 뭔 줄 아세요?
고3 돼가지고 수능 문제 풀잖아. 수능 문제 푸는데 갑자기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다고 막 이러고 있고. 씨발거 앉아가지고 존나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손모가지 존나 이러고 있고, 막 머리 존나 이러고 있고, 막 손 존나 막 뜯고, 씨발거. 지랄 연병 무슨 ADHD야? 어? 집중을 못해, 애들이. 근데 그 집중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다고. 야,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너네가 소개팅 나갔다 해봐. 니네 앞에 존나 이상형이 앉아있어요. 그럼 걷다 대고서 손 막 이러겠니? 막 이러겠니? 절대 안 그래. 너네 생각해봐. 유튜브 볼 때 손 뜯어? 안 뜯잖아. 뭐 유튜브 볼 때 손 뜯어요? 안 뜯잖아. 개빡 집중하잖아요. 생각을 해보라고. 너네가 근데 이런 텍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고3을 가면요. 재앙이에요. 대재앙이라고. 나는 최대한 이 괴리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야. 근데 너네가 이거에 대해서 이 어떤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절감하지 못하죠? 그러면 너는 계속 미뤄져. 계속 미뤄진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학업을 중단하겠지. 그게 당연한 수순이야. 그동안에 내가 7년 가까이 봤던 애들의 공통점이에요. 어느 순간에 안 해. 그리고 그 안 하면서 무기력함과 무력감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냥 학업을 중단한다고. 그러면서 아, 좀만 쉴래요. 쉬긴 개뿔이 그냥 하기 싫은 거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이걸 하는지? 좀 들을 때 머리를 써보려고 하고요. 집중을 좀 해봐. 멍 때리는데 로그아웃 되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안 들어와? 내가 맨날 올려. 강의 올려.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본다고. 조회수 다 떠요. 평균 시간, 시청 시간 다 떠. 안 봐. 그래 놓고서 안 된다고 징징대? 내 탓이니? 니들 탓이지. 머리가 부족할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 아는 게 없어서 부족하다. 아는 게 없다니까? 아는 게 없어. 아는 걸 채워나가세요. 자신들의 무지함과 무식함을 무기 삼지 마시고 좀 부끄러워 좀 해. 부탁이야. 이게 니들 앞으로 인생 사는데 존나 도움 될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또 집에 가가지고 또 편집해가지고 씨발 앞뒤 다 잘라가지고 맥락 다 자르고 막 뭐 학업을 중단하래 막 이러고 막 대학을 못 갔는데 이지랄 하지 마시고 제발. 이해됐니?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